네, 안녕하세요. 저 상표 강사 한경원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발표가 나서 지금 며칠 안 돼서 강의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결과를 떠나서 그 지난 1년 동안 정말 어떻게 열심히 하셨는지를 저도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 동안 일단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내년에는 더 많이 준비하셔서 다들 좋은 결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현장에 11월 지금 2일인데요. 현장에 이렇게 오셔서 그 이론 강의를 들으시는 것만으로 굉장히 앞서가시는 거라는 거를 일단 인지를 해주시고 현장에 오신 만큼 좀 더 많은 거를 얻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55회로 이제 합격을 했고 수험 기간은 3년, 그래서 3시 합격을 했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이제 기득이시거나 또는 이제 짝수차이신 분들일 텐데요. 제가 3년 차에 그 3시로 합격을 하면서 그 나름대로의 그 효율적인 공부를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기득 때까지는 사실 공부를 흐름대로 그냥 했던 것 같아요. 동차에서 기득 넘어갈 때는 당연히 지식이 많아지고 뭐 쓰기 연습이 많이 되다 보니까 GS 점수가 자연스럽게 오르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도 결과적으로 제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뭐가 원인이었을까를 되게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시 기간 동안에 제가 얻었던 나름의 그 수험적인 노하우들과 제 그 뭐 멘탈 관리 방법 등등 여러 가지들을 수업 중간중간에 많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판례 사례 쟁점 4가지 강의로 이제 이론 강의 패키지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중에 첫 번째인 이론 강의입니다. 자, 이론 강의는 이제 강의 계획서에서도 적어 놓은 부분인데요. 3가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소 설정입니다. 1차 때부터 해서 당연히 많은 내용들을 머리에 집어 넣으셨는데 이 개념들을 머리에 넣을 때 어떤 순서나 논리를 고려하면서 보통은 머리에 넣지 않기 때문에 개념이 있긴 한데 이게 좀 흩어져서 정리될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제자리에 잡아놓자. 이게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는 장기 투자하자입니다. 뒤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상표법도 이제 단순히 방어적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좀 제대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장기 투자라는 거는 결국에는 암기로 마무리를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는 암기 필요 없고 이해만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암기가 필요한데 암기를 지금부터 내가 통째로 목차부터 해서 뭐 키워드, 두 문자를 암기한다고 해서 내용이 다 내게 되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암기는 이게 참 이중적인데 지금 잘 외웠다고 해서 나중까지 잘 지속된다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암기를 쉽게 그리고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해를 좀 잘 해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간이 있을 때 차근차근 이해를 해두시고 그걸 바탕으로 후반으로 갈수록 암기 비중을 높여주시면은 꽤 오랫동안 그 공부하셨던 내용이 그 감이 떨어지지 않고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장기 투자는 초반에 많이 해둘수록 나중에 많이 보답을 받을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목표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선 이해 그리고 후 용이한 암기가 가능한 공부 방법을 추구하자라는 겁니다. 그거를 위해서 충분한 이해를 좀 도와드리겠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기초 체력을 기르는 게 또 하나의 목적입니다. 작년 시험에는 특별히 완전 짱돌이라고 부를 만한 문제는 사실 없었어요. 다 아시다시피 최근 판례들을 꽤나 많이 출제를 했고 또 전통적인 중요 판례도 출제를 하면서 최근 개정법까지 골고루 나름대로 많이 찍히는 내용들이 출제가 되었는데 불과 뭐 60회나 59회, 뭐 58회까지 올라가면요. 매번 짱돌과 가까운, 완전 짱돌을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긴 했지만 암기를 통째로는 하지 않는 짱돌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이 문제를 맞추냐 틀리느냐가 아니에요.
이번 채점에서도 좀 아마 느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되게 잘 썼다고 생각한 문제는 오히려 점수가 그냥 평이하게 나왔고, 나는 이거 좀 많이 절었는데, 이거 솔직히 내가 암기 잘 안 해가지고 되게 좀 흐리게 적었는데 하는 게 점수가 의외로 잘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실제로 그렇게 잘 쓰신 것도 있겠지만 채점상의 어떤 그 평탄화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렵고 짱돌에 가깝고 많은 분들이 답안을 우왕좌왕한 문제일수록 점수를 비슷하게 줄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변별을 너무 크게 주게 되면은 약간 시비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채점하시는 분들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너무나 문제가 명확하고 다들 준비한 문제일수록 점수차가 크게 나고요. 그 반대의 경우일수록 점수차가 적게 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걸 고려할 때 이 짱돌은 왜 그럼 대비해야 되냐? 어차피 점수 똑같은 거 아니냐? 얘는 심리적인 저항감을 줄이기 위해서예요. 시험 문제에서 짱돌을 맞이하면 당연히 떨릴 수밖에 없고요. 그 떨렸을 때 이 문제보다는 다른 문제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거를 좀 막아주고자 미리 짱돌 대비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짱돌은 대비가 아니고 사실은 대응을 하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대비를 한다고 해도 모든 문제와 쟁점과 답안에 필요한 어떤 목차들을 다 외워가거나 이해해 갈 수는 없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에서 내가 문제를 보고 이런 걸 묻네? 근데 내가 알고 있는 내용 중에 이런 게 정확히 대응되는 게 있나? 정확한 건 없구나. 그러면은 어떻게 일반론으로 내가 얘를 물어본 거에 대한 답을 내릴 수 있을까를 그 자리에서 생각해서 적당히 만들어 적는 그 적당히 합리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그 대응 능력이 소위 말하는 기본기고 리걸 마인드예요. 그 리걸 마인드 기본기가 있고 없고가 상표법에서는 생각보다 되게 크게 좌우합니다. 왜냐하면 공부량이 전반적으로 적은 것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실체법적 특성이 강하기 때문도 있습니다. 내가 준비한 목차를 그대로 옮겨 적지 못하는 문제가 항상 매해 하나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챙겨 가셔야 이 기본 강의부터 해서 차근차근 상표법을 이해하고 정리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부분은 꼭 기본 강의가 아니어도 판례집을 열심히 보시거나 기출문제 많이 반복하시면서 기본서 피드백 하시거나 또는 쟁점 강의 등을 통해서 충분하진 않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는 만들어 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마지막 부분, 이거는 그냥 책에 딱 적혀 있는 글자 거기서 얻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 번째 부분은 수업에서 제가 전달드리는 그 각 개념의 뉘앙스들, 걔네들의 연결관계, 그리고 이 판례가 이 조문의 취지에 비춰 보았을 때 어떤 관점으로 이해가 되어야 하는지, 또는 더 나아가서 이 제도와 저 다른 제도 간의 관계, 비교, 이런 것들을 최대한 그 배경적인 느낌을 많이 남겨주시면 더 많이 이 부분을 갖추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딱 정해져 있는 사실 답이 없는 부분이어서 제가 말하면서도 좀 약간 기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만들어지면 끝난 거예요. 근데 만들어지지 않았으면은 조금 더 기본서 복습 등을 통해서 채워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서 작년판부터 해서 추가된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이번 판에서도 그 부분을 다 유지를 하면서 크게 이제 늘어난 부분은 최근 기출 범위를 원래 7회부터 해서 60회까지 4개년만 있었는데, 이제 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시험 주간이 넘어온 해가 45회거든요. 45회 기출부터 해서 모든 기출 문제 61회 기출까지 기출 표시를 다 늘려놨고요. 그리고 그 선은 새롭게 이제 나올 4판 기준으로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부분들은 지난 판과 다 같은 부분들이니까 쭉 보시면 되겠고요. 자, 공부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58회, 59회 모두 0명, 60회 9명, 61회 53명입니다.
60점을 넘은 명수예요. 상표법에서 60점을 넘은 명수가 최근 2개년 중에 특히 작년에 처음으로 9명이라는 숫자가 찍혔고요. 0명, 0명이다가요. 그리고 61, 이번 시험에서 53명입니다. 사실 작년까지는 제가 시험 경향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상표 공격적으로 가셔야 되라는 말을 하기가 조금 애매해서 그렇게까지는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근데 올해는 올해 결과를 받아들고는 이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상표가 방어 과목에서 완전히 공격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한 미드필더 정도? 약간 공격형 미드필더 정도 과목으로 바뀐 것 같다. 아무리 그래도 민소를 넘을 수는 없기 때문에 완전 공격이라 보기는 어렵지만 공부 시간을 늘리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공부 시간을 늘리자라고 했을 때 저는 일주일에 권장 공부 시간이 60시간이에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뭔가 일이나 학업을 병행하시는 분들은 이거보다 당연히 낮게 잡으셔도 괜찮겠지만 맥스로 시간을 뽑았다라고 했을 때 60시간 정도. 자, 그 중에서 민소를 절반을 하셔야 되는 거는 여전히 맞습니다. 그럼 남는 30시간 중에서 특상선을 나누셔야 되는데 특허를 원래는 15시간보다 조금 더 많이 하는 걸 원래 권장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15시간 또는 12에서 15 정도 시간으로 좀 권장을 드리고 상표는 한 12시간 정도 그리고 나머지 시간 이렇게 됐을 때는 3시간, 6시간 정도 이 정도 비중으로 공부 시간을 좀 잡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12시간이 되면서 원래는 제가 10시간 정도를 권장드렸었는데 한 2시간 정도가 늘어나면서 아무래도 기본서 공부 또는 판례 공부 등등을 조금씩 이제 늘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공부 범위에 대해서도 좀 인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시험뿐이 아니라 최근 시험들의 평균적인 경향인데요. 일단 최신 판례 비중 꾸준히 높았던 것 같습니다. 최신 판례는 당연히 너무 중요하고 최신 판례의 공부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느냐는 판례 결론, 법리, 그리고 사실관계를 아는 것에서 더 나아가 원심 또는 파기환송 후에 어떤 쟁점들이 추가로 있었는지까지도 히스토리까지도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 최신 판례에 대한 히스토리 정리는 이제 조만간 나오게 될 판례집에 다 수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좀 용이하게 해결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최신 판례는 제가 생각하는 최신 판례는 사실 5개년이긴 한데 최신 판례를 1, 2개년을 잡든 5개년을 잡든 중요 판례의 범위는 이거는 빅데이터로 제가 뽑아본 수치예요. 11개년입니다. 물론 이걸 넘어가도 판례가 나오긴 하죠. 나오는데 판례형 문제로 나오는 경우는 기출문제를 쭉 보니까 11개년을 벗어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중요 판례라고 하면은 이 11개년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추가로 물론 옛날 판례인데 진짜 엄청 옛날 판례인데 법리만으로 답안지에 등장하는 것들은 일단 배제하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거는 중요 쟁점의 범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본서에서 법리 이해하시고 키워드 암기하셔서 답안지에 대해 목차 판단 기준 적는 판례들 있죠? 그런 것들은 중요 쟁점의 범위로 넣어주시면 되고 판례형 문제로 통판례가 나오고 그 판례 사실관계를 알고 있으면은 사안포섭이며 문제의 결론 정하는 문제며 이런 것들이 훨씬 용이하게 풀리는 문제들을 11개년으로 범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 쟁점은 이런 옛날 법리들 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여러 가지 법 제도들 그리고 중요 이슈들 또는 중요 어떤 제도들 이런 것들을 다 망라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신 판례 3에서 5개년, 중요 판례 11개년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중요한 쟁점들 이 세 가지를 타겟으로 공부를 해나가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이 기본 강의에서는
최신 판례, 중요 판례를 판례 히스토리까지 모두 다 정리를 하진 않습니다. 그 두 가지는 판례 강의를 통해서 좀 더 세밀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작년까지는 제가 판례 강의가 약간의 기본 강의 심화 같은 느낌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물론 사실관계를 다 정리해드리고 했지만 도식화 자료가 약간 좀 빈약한 부분이 솔직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는 그 부분을 좀 많이 강화를 했기 때문에 판례 정리를 좀 더 위해서는 판례 강의를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쟁점과 관련해서는 쟁점 단위로 정리된 건 아무래도 피날레 교재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서 점을 통해서는 쟁점 하나하나를 내가 암기하겠다라는 목적으로 공부하시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기 측면에서 얘를 먼저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소들이 이렇게 설정되어 있구나, 이걸 먼저 맵을 그리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사실 거기까지만 해주셔도 너무 중요한 부분을 얻어가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앞으로 상표법을 쭉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그 지도를 가지고 계시면 훨씬 더 쉽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뭘 챙겨가야 하냐? 첫 번째는 당연히 개념 이해입니다.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이해는 끝도 없어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제가 모르는 개념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얘는 아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모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런 말이었나? 라고 낯설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개념은 끝이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끝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아니겠죠. 이 개념은 중요한 것들 먼저, 그리고 암기를 넘어서서 그냥 이 내용을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이해가 되면 됩니다. 사실 그 기준점은 말하거나 글로 썼을 때 상대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내 머릿속에 담겨 있으면 그게 이해예요. 수업 시간에 내가 듣고 저런 말이구나는 이해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오감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해를 했다라는 거는 꺼낼 수 있어야 돼요. 인풋과 아웃풋이 모두 이루어졌을 때 인공지능에서도 학습이 완료됐다라고 말을 하죠. 인풋 학습이고요. 아웃풋이 추론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해는 추론이 돼야 됩니다. 추론. 내가 누군가에게 설명하든 글로 쓰든 그게 나오면 돼요. 그래서 이걸 확인하시는 방법은 써보시면 됩니다. 또는 누군가 말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터디를 하실 때 암기 스터디도 너무 좋은데, 지금 기간에는요, 지금 시기에는 서로 중요 개념들 몇 개 정해 놓으시고 짧게 전화로든 또는 적어서든 설명하는 스터디를 하시는 거를 좀 더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암기인데요. 이 암기 중에서도 모든 내용을 암기하는 게 아니고 중요 범리는 답안지의 목차에 판례라고 해서 등장할 수 있는 애들을 말하는 겁니다. 얘네들만 암기를 하시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기본기로 그때그때 대응하시는 거를 기본 원칙으로 삼으시고, 내가 암기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거에 비례해서 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범위를 넓게 잡아주시면 돼요. 나는 암기가 좀 약하다? 그러면은 별표 2개 또는 1개 정도까지만 최대한 외워주시고 나머지는 그냥 리걸 마인드로 푸시는 거예요. 근데 암기가 너무 뛰어나다? 그럼 사실 기본서 통째로 외우셔도 당연히 상관이 없어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트리거 정리입니다. 이 트리거 정리는 책에 이제 트리거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그냥 암기를 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어떤 상황에서 이 판례가 기재될 수 있는지, 문제로 치면은 얘가 사실관계고요. 얘가 판단 기준 등의 법리입니다. 이 트리거 정리를 왜 해야 되냐? 책에 있는 내용, 일반론을 문제풀이에 적용하기 위해서예요. 공부와 문제를 푸는 거는 또 엄밀하게는 다른 문제고, 둘 사이에 되게 먼 그 간극이 있어요. 얘를 연결시켜 주셔야만 열심히 공부하고 암기한 거를 내가 답안에 쓸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게 없이 실전 시즌에 들어가시면 이제 당황을 하게 되시죠.
특히 이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GS에 그대로 물어볼 수 있다면, 그대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다면은 그 간극을 못 느끼고 그냥 나는 공부가 됐나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얘가 문제가 이 기본서에 묻는 방식과 조금 다르게 약간의 다른 형태로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여러 개념을 막 묶어서 물어보거나 이런 변형이 일어났을 때는 여기서 공부한 내용을 여기다 그대로 갖다 바를 수 없는 그 상황을 겪으시면은 뭐지? 왜 안 되지? 라는 어떤 어려움을 느끼시게 되는데요. 그때 이 어려움을 느끼면 좀 늦습니다. 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부는요, 써먹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학문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수험을 하는 겁니다. 이 수험의 목적은 좋은 답안지 쓰는 거예요. 이 좋은 답안지 쓰는 거라는 기준을 꼭 정말 새기셔야 돼요. 어떻게 공부하시는 상관없어요. 내가 최종적으로 쓴 답안지가 상대에게 정말 잘 설득된다. 그럼 끝난 거예요. 공부에 여러 가지 길이 있겠지만 그 길들은 다 정답입니다. 어느 상황에서요? 답안지가 좋으면요. 그래서 지식을 뽐내시면 안 돼요. 답안을 뽐내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지식을 설명할 수 있는 거, 개념 이해로서 굉장히 좋은 기준인 거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외워서 쓸 수 있어야 되고요. 그거를 상대에게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적재적소에 필요한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기준점을 가지시고 기본서를 계속 바라봐 주시면은 얘의 진가를, 그러니까 이 개념을 이럴 때 쓰는 거구나. 이 진가를 더 잘 알게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표법 체계도는 제가 작년 그 최종 정리 강의 때 손으로 그려놨던 부분인데 잘 안 보입니다. 네, 죄송하고요. 일단 그 나눠드린 자료 있잖아요. 여기에 잘 보이니까 그걸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표법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를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봐주시면 돼요. 당연히 상표법이니까 주인공은 상표입니다. 이 상표는 일반적인 상표와 특수한 유형의 상표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앞에 포인트 이제 1부터 해서 쭉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일반 상표에 대한 서술이고요. 그 일반 상표에 대한 서술이 끝나면 그 내용이 몇 가지의 차이점을 제외하고는 동일하게 이제 적용되는데 그 상표의 형태 자체가 좀 독특해서 그 차이를 구분해서 이제 정리하는 내용이 뒤에 특유 상표라는 파트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상표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상표법에는 상표가 아닌 권리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체, 증명, 지표단, 지표증, 업무표장 이 5가지의 상표가 아닌 권리들도 얘도 사실 단체표장법 이렇게 법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너무 상표와 겹치는 게 많아서 그냥 상표법의 하위 내용으로 구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상표가 아닌 애들입니다. 그래서 상표 외의 권리다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거고요. 자, 이 상표는 그러면 이 법에 어떤 법이든 그 법의 목적을 1조에 두고 있는데요. 그 1조의 상표법의 목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수요자 그리고 상표 사용자 보호, 공익, 사익을 추구함으로써 산업 발전을 이바지하는 목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결국엔 산업 발전 이바지가 궁극적인 목적인데 그 사이에 공익과 사익을 같이 챙겨가겠다는 거고요. 그 출발점은 상표를 보호한다라는 겁니다. 그 뒤에서도 보시겠지만 이러한 법 목적은 무엇의 지배를 받냐면 기본 원리의 지배를 받습니다. 모든 법 위에는 기본 원리라는 좀 더 상위의 원리가 존재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따 자세히 보시겠고요.
상표를 둘러싼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죠.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상표적 사용, 그리고 상표 간의 유사, 그리고 그 파생쟁점으로 상품의 유사, 그리고 상표의 식별력이라는 주제들이 나오고요. 이 주제들은 어떤 특정 조문에 반영되어 있는 개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조문에 다 걸쳐 있는 개념들이다 보니까 앞에 이제 총론으로 한 번에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상표가 심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제 등록 여부를 판단받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 상표법이 사용주의가 아니고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등록주의에 따라 심사 제도에 걸쳐서 제도를 걸쳐서 그 권리를 부여하는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실체적인 부분과 절차적인 부분으로 나눠서 봐주시면 되겠고, 특히 절차적인 부분은 특허법과 상당 부분 중복되기 때문에 같이 공부를 하시는 거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몇 가지 상표법적인 특수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구분해서 보셔야겠지만요. 실체적인 부분은 그냥 등록 요건입니다. 이 등록 요건은 또 무효심판에서도 같이 다뤄지기 때문에 한 번에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뭐 여기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절차적인 부분은 이제 심사관의 행위, 출원인의 행위, 제3자의 행위 이렇게 세 주체별로 구분해서 조문을 바라봐 주시면 이해하는 데 훨씬 더 쉽습니다. 자, 먼저 심사관은요, 크게 두 가지의 행위를 해요. 첫 번째 통지하고요, 두 번째 결정 내립니다. 자, 통지는 의견 제출 통지가 가장 일반적인데요.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통지들도 하고 있죠. 결정 중에서는 거절시키는 결정과 등록시키는 결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등록 결정 외에 출원 공고 결정이라는 것도 있지만 출원 공고 결정은 등록 결정의 사전적 절차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돼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등록 결정이 내려지고 나서 등록료를 납부하면 이제 설정 등록이라는 절차를 통해 상표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권리의 발생 이후부터는 이제 상표권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얘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상표권이라는 권리가 나왔기 때문에 항상 권리는 변동과 내용 두 가지 큰 축으로 구분을 하죠. 변동은요, 발생, 변경, 소멸이라는 세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이 되고요. 발생과 관련해서는 그냥 등록료 납부하면 설정 등록되어서 권리 발생한다. 이런 기본적인 내용만 아시면 되겠고요. 변경에서는 독점권의 측면과 재산권의 측면에서 각각 나눠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독점권의 측면에서는 갱신, 추가, 전환, 그리고 재산권 측면에서는 이전, 공유, 그리고 사용권 설정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고요. 소멸은 여러 가지 소멸 사유들이 있는데 이것도 뭐 단문으로 나올 수야 있겠지만 그렇게 중요 개념은 아니고요. 자, 내용면에서는 효력입니다. 적극적인 부분, 소극적인 부분 나눠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상표권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상표권 보호는 일단 침해가 성립하는 경우에만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해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들, 여기에 딸려있는 여러 가지 권리 근거 사실들과 여러 항변 사유들을 정리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침해가 성립된 것을 전제로 할 수 있는 조치들, 금지, 그리고 손해배상 등등의 민사적 조치와 그리고 침해죄, 고소 등의 형사적 조치,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보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상표권은 다른 법에는 없는 특유한 심판을 가지고 있죠. 바로 취소 심판이고요. 이 취소 심판을 이해하실 때는 뒤에서 좀 많이 강조드릴 건데 의무 위반이라는 컨셉을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무효 심판과 취소 심판의 근본적 차이는 무효 심판은 등록주의의 사후적 보완이고요. 등록주의라는 것은 요건을 갖춘 상표만 등록시키겠다라는 건데 그걸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니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효력을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보자. 이게 무효심판이에요. 취소심판은요, 애초에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등록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더라도 등록 이후에 어떤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위반했을 때 그거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취지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목적이 다르다라는 거를, 카테고리가 전혀 다르다라는 거를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심사 연장에서 이제 심판, 거부심, 무효심판. 그래서 얘는 여기에 속해 있는 카테고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국제 출원이라는 것도 이 심사의 연장에서 봤을 때 국제 출원은 주로 국내에서 이제 해외로 나가는 절차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냥 단문으로 출제가 되고요. 해외에서 우리나라 들어오는 인커밍 절차와 관련해서 이 국제 출원은 심사 받을 때 요건 어떻게 판단하는지, 절차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이 주된 부분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비슷하게 그냥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개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제 자료를 총 4가지 드렸는데 그 중에서 일단 이 한 장짜리 요 추가 판례 요거는 제가 원고를 넘기고 이제 인쇄 들어갈 때 이 판례가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판시가 될 거라는 건 이미 예정되어 있었어서 기본서에 그 자리를 비워놨는데 판례가 나오고 나니까 너무 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만들어 놓은 자리에 들어가지가 않아서 오리신 다음에 위에만 이렇게 붙여주셔가지고 들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상표의 유사에서 주체적 기준, 일반적 판단 기준 중에서 주체적 기준 중에 이제 새롭게 추가된 이제 주제예요. 아마 처음 들어보신 주제일 겁니다. 상표 유사에 관한 수요자 설문조사 결과를 고려하는 것이 가능하냐?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법리가 또 판시가 되었고 당연히 C급으로 분류가 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법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판례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아직 드리지 못했는데 판례가 하나 더 나왔어요. 하나 더 나와서 그 판례는 제 기본서에 원심이 실려 있었습니다. 한반도 지도 사건이고요. 그 한반도 지도 실제 모양, 걔가 식별력이 있냐 33조 1항 4호 판시가 되었고 추가적 주장으로 33조 2항의 사식치 인정되냐 이 두 가지가 이제 쟁점으로 판시가 어제자로 됐는데 그제자로 10월 30일자로 됐는데요. 얘도 아직 판결문 공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수업 진행을 하면서 자료 나오면은 그때 다시 정리해서 이런 방식으로 추록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꺼운 자료 2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목차집이고요. 목차집은 이 점에 대한 목차집이기 때문에 이 점 보시면서 그 전체적인 주소를 이걸로 파악을 하시면은 좀 더 용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 흑백이긴 한데 뭐 굳이 컬러일 필요가 없으시면 이걸로 보시면 되고요. 제가 그 컬러 버전은 오픈 카톡방에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로 보실 거면은 그걸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암기집, 요거는 원래는 훨씬 두꺼운데 제가 이번 주 분량까지만 일단 인쇄를 해서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반도 지도 사건 판례가 여기 추가가 돼야 돼서 그거 추가되고 그럼 번호가 하나 정도 밀리거든요. 보시면 이제 12페이지에 제가 98번에 비워놨어요. 그래서 여기 지도라고 되어 있고, 근데 이게 법리 하나로 쪼개질지 2개, 3개로 쪼개질지를 모르겠어서, 요게 나중에 스터디 하실 때 번호로 스터디를 하시는 게 되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1번부터 20번까지 암기하자,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번호가 나중에 밀리면은, 소통에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이번 주까지만 보시고 다음 주에 제가 새로 전체 두껍게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버전도 다음 주에 준비되는 대로 카톡방에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카톡방은 저희 이 자료 있죠? 여기 이거 교환 자료 여기 첫 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요. 거기에 다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 방은 이제 기본 판례 사례 쟁점 모두 다 공통으로 운영되는 이론 강의 방입니다. 그래서 OT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10분 정도 쉬고 포인트 01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